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결 추워진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저의 목소리. 저는 팟캐스트 아싸라비아의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제 옆에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작은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저희들이 핫팩처럼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기 시즌이고 뭐 코로나, 독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면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 얘기는 이제 가급적이면 오프닝 때는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여행 지난번 예고했던 맞아요. 대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여행 얘기 들어야지. 네, 여행 어떠셨어요? 여행. 어느 도서관 가시고 어느 박물관을 잠깐 가셨는지 그냥 하지 말고 궁금하네요. 요 편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친구들 남자 셋이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여행 계획을 뭐 도서관에 가서 토론한다거나 굉장히 좀 독특하게 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행 계획을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 지난 여행 때 정기적인 여행인데 지난 여행 때 좀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쉬면서 놀면서 뭐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이번엔 좀 계획이 많이 틀어졌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극기훈련이 돼가지고 네. 3일 내내 한 3, 4km씩 걸어 다녔습니다. 네, 거기 어디를 걸어 다니신 거예요? 목포로 하시나요? 갔고요. 네. 네, 유달산도 가고 뭐 어디 거기에 있는 그 외딴 섬이 있는데 섬에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섬으로 가는데 거기도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산도 등반하고 거기에 또 이제 해안 데크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걷고 거의 주로 미친 듯이 걸어서 거의 뭐 굉장히 체력이 튼튼해져서 왔다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어디 가자 하면은 다른 한 명은 조금 너무 피곤한데 하고 뭐 그런 여행의 갈등 소지가 있기도 하는데 네. 뭐 가자 하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다들 동의하는 분이고 뭐 그런 건가요? 일단 그 한 친구가 목포 관광청에 연락을 해서 관광 지도를 우편으로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에 모든 표시들을 어느 정도 해놨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스케줄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동선을 가면 되겠다 다 짰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한 친구가 격하게 공감해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니까 맡은 거에서 자기가 하나씩 뭔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도 좀 별론데를 말할 수는 없는 분위기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혹시? 다들 만족했고요. 이번에 뭐 카누도 타봤고요. 카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거기서 뭐 엄청 사진도 찍고 막 굉장히 막 특이한 거의 익사이팅 스포츠는 아니었어요. 익스트림까지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익스트림한 경험들. 자전거도 한 5km 넘게 타보고 뭐 카누도 몰아보고 산 계속 돌아다니고 케이블카 타고 뭐 그랬던 좀 독특한 그 와중에 또 박물관들 다 돌아다니고요. 뭐 그랬던 그렇군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그 컨셉을 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카메라만 따라 붙으면 되겠는데요. 거의 무슨 예능 촬영 일정으로 막 가시는 것 같아요. 카누도 타고 막 등산하고 막 자전거 타고 어쨌든 뭐 그 지금 40대 남성 세 분이 가는 되게 여행치고 되게 굉장히 독특한 컨셉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방송국에 제보해도 됩니까?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좀 네. 신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특히 좋았다 딱 한마디로. 네. 저는 친구들끼리 같이 카누 탔던 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배를 몰고 또 되게 조용해요. 물 소리만 좀 들리고 새소리 좀 들리고 한 바퀴 그 강을 도는데 고요하면서 서로 조곤조곤 얘기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신기하네요. 저는 카누는 안 탈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놀러 가도. 아니 근데 목포에 카누를 타는 곳이 저는 있네요. 남양유업을 안 좋아해요. 예. 그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근처에 네.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카누와 뭐 이것저것 물놀이 레포츠 하는 곳이 있어서 사실 원래 같으면 안 탔는데 이렇게 왔는데 뭔가 특이한 건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서 이제 한번 찾아가 봤더니 뭐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목포 가서 또 지금 이제 그 작은 손님이 하신 다양한 일정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체험을 하고 이제 우리한테 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멘트 하나 때려주고. 얘기하신 김에 오늘 미니 코너도 좀 해주십시오. 네, 작은 손에 작은. 오늘은요, 요즘 난리죠. 요소수 부족. 네. 요소수. 네. 네. 요즘 뭐 포털에 거의 제일 먼저 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요소수가 부족하다. 요소수가 뭐 어디서 수입된다. 뭐 요소수의 원인은 뭐 이런 건데 과연 요소수가 뭔가?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네. 과연 이 요소수가 뭐길래 이렇게 난린가?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네. 요소수에 대해서 혹시 아는 정보들 있으신가요? 암모니아에서 뭐 물을 희석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석탄을 주원료로 뭐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필요한다 뭐 이런 거는. 디젤 엔진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데 배기 관련 규제가 있어서 그게 없으면 아예 엔진이 안 돌아간다. 그 몇 년도 이후에 발매된 차량들은 아예 그 장치가 붙어 있어가지고 요소수가 어느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예 차량이 운행을 안 하는데 대형 화물 차량 같은 것들이 디젤을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다. 뭐 그 정도로 들었어요. 네, 뭐 그래도 제법 많이 그러네요.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법? 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뺏어가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전이 조용히 완전. 해봐요. 그러면 이 요소수랑 저는 이제 경유차가 이제 요소수를 쓴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엔진에 요소수를 섞어줘야 되는 네네. 건데요. 보면은 이제 디젤 차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이 보통 나오는데 이게 대기 오염의 주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즘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곳에 요소수를 분사하면 이 질소 산화물, 그 배기가스가 물과 질소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물과 질소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환경 보호에 좀 도움이 되는 기술인 거 맞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년 이후에 의무적으로 이제 모든 그 디젤 차들에게는 장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장치들이. 소형차의 경우 보통 주행 거리가 10,000에서 15,000, 뭐 네. 최대 2만 정도 사이일 때 요소수를 보충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가장 난리인 디젤 큰 디젤 차들, 그러니까. 예, 화물차 위주죠. 대형 화물차들 네. 정말. 네. 배기량이 소형의 2만이면은 뭐 1년 달려도 그렇죠. 뭐 되는 네네. 거니까. 1, 2년 그렇죠. 정도에 뭐 한 번. 네. 사실 그렇게 소요가 많지 않다고 보면 네.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화물차들이 디젤이란 말이에요. 디젤 큰 화물차들의 경우에는 300-400km마다 보충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소수가 떨어졌는데도 보충하지 않는다면 이 분사 장치가 열에 노출돼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 질소 산화물을 당연히 없앨 수 없죠. 그리고 후처리 장치가 고장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보충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저감 장치 초기에 출시된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출시된 차량들은 요소수가 부족하면 시동에 아예 제한을 건다고 하네요. 그리고 운행을 하더라도 보충 전까지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게 설계가 돼 있답니다. 속도가 점점 줄고 그 다음에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그렇죠. 식으로. 환경 규제의 한 이제 방편이었던 네, 거죠. 이제 그걸 아예 네. 의무적으로 달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그 300-400km마다 갈아줘야 된다. 네네네. 와, 근데 그러니까 대형 화물차 기름 같은 한번 넣을 경우는 때마다 네, 뭐 그러니까요. 부산에서 서울로 막 쓱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네. 몇백 킬로 그냥 막 나갈 텐데.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번 넣어줘야 되는 것이 요소수니까 이게 부족하면 정말 네. 큰일이 나는 거죠. 뭐 이 요소수 부족의 사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중국의 석탄이 조금 부족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사태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석탄과 뭐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해서 나오는 게 요소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량들이 좀 줄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지금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요소수 자체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더티 산업이에요. 그래요? 예, 석탄을 일단 캐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규제에도 걸리기 때문에 생산이 좀 줄고 그런 이유로 이제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편 거고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요소수 자체가 어쨌든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것인데 또 요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제 어떤 환경 오염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또 규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요소수 생산 자체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네.
해답은 아마 수입처 다변화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산업 안보화로, 그러니까 식량 안보처럼 산업 안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면 이게 안보에 심각한 뭐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요소수를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요소수를 생산을 하긴 했는데 중국이 워낙에 싸게 만드니까 이제 생산을 아예 중단을 했어요. 이게 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왜 안 만드냐라고 비판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 세금을 일부러 들여서 만들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수입처 다변화 그 정도의 지금 해법만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디젤차를 생산을 중단합니다. 그래야겠네요. 예.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에 40% 전체 차량의 40% 정도가 혹시는 그 이상이 디젤 차량이라고 하고 이번에 일본이 별로 타격을 안 입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요소수를 자국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시설도 있을 뿐더러 디젤차의 비중이 전체 5% 정도. 와, 되게 적네요. 네. 유럽은 똑같이 저희와 같이 좀 굉장한 타격을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구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면이 있는데 결국은 요소수라는 거는 쓰임새가 점점 사라질 산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산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없어진 산업이긴 해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는 수입차 다변화와 결국 디젤차를 빨리 퇴출시키는 네네. 전환하는 그 그래요. 정도의 해법 정도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은 손의 작은이었습니다. MBTI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MBTI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요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건지? 네네. 저는 많이 들어봤고요. 네. 한 재작년? 네, 재작년쯤에 이제 MBTI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 같이 어떤 수업을 진행하던 분들하고 같이 네, MBTI를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성격 테스트, 인성 테스트, 그쵸, 그쵸. 네가 어떤 인간이냐 이런 네. 거죠. 네. 최근에 갑자기 확 요거를 많이들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주로 많이 보는 뉴스 같은 것들이 뜨니까 뉴스에 안 뜨는 뉴스가 그쪽엔 뜨니까 많이 보는데 네. 보면은 이제 이거 정말 나지 않느냐, 나는 뭐 소개팅 갔는데 남자가 완전히 INFP더라 막 그러는데 뭔 소리야 뭐 그랬던 거야. 그랬구나. 네, 네. 그러더니 보니까 이게 네. 굉장히 사람들이 그쵸. 이제 쓰는 맞아요. 하나의 기준, 사람의 성격을 결정짓는 기준. 그래서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 중학생 이제 남자애들하고 같이 이제 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막 기획을 하다가 정작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이제 그 대화를 써야 할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임을 이끌던 남자애가 야 여기 중에 E 있어 E? I 있어 I? 이러면서 MBTI 유형을 찾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E라서 못 써. 그러니까 I 있어 I? 그러면서 막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정도로 되게 유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러니까 뭐 INFP 하면은 MBTI 테스트 못 들어본 사람이 이게 뭔 말인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직관적으로 뜻이 딱 네. 들어오진 않잖아. 근데 요즘 트렌디한 사람들의 용어에는 굉장히 잘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MBTI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거 결국 여러 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뭐냐면은 4가지의 성격 분야를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게 익스트로버전, 인트로버전에서 E나 I가 되고요.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 센싱이냐 아니면 인투이션이냐에서 이게 S냐 I가 되고, 사고냐 감정이냐, 그래서 S냐 N인데요? S냐 N? S나 N, 죄송합니다. 인투이션의 N이네요. 죄송해요. 사고나 감정이냐에서 그 thinking이냐 feeling이냐에서 T나 F, 그리고 판단이냐 인식이냐, 뭐 저지먼트냐 perception이냐 뭐 요런 식으로 J나 P 요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총 16가지의 유형이 나오는 거가 되겠죠. 작은 손님은 요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한 2, 3년 전부터 네.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유사과학을 굉장히 싫어해서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혈액형별 성격론 아주 혐오합니다. 네. 맞아요. 너는 무슨 형이니까 성격 이래.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주 사실 MBTI 저는 그게 있긴 했었죠. 네. 혈액형별.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
좀 힘이 떨어지더니 갑자기 MBTI가 나서 이거 또 새로운 그 혈액형별 성격론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냥 그래서 아이고 그냥 재미로 하고 말지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신경 안 쓰고. 네. 근데 굉장히 좀 많이들 쓰더라고요. 예,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맞아요. 굉장히 막 좀 신봉하는 느낌? 왜 저렇게 믿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행어 개념이 될 정도로 방송에서도 종종 나오고 또 무슨 입사 시험에서도 MBTI를 활용해 가지고 또 어떤 입사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양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기본적으로 MBTI가 어디서 비롯됐느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원래 마이어스 브릭스 테스트라고 불리는데 저는 최근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최근 건 줄 알았더니 꽤 역사가 네. 2차 세계대전 이전이죠, 아마? 지금 여기 정확히 날짜 나오네요. 캐서린 브릭스란 사람이 1943년에 요거를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타입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녀의 딸이 이제 요 시스템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의 성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후 1975년도가 돼가지고 이게 상업화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과학계에서는 그냥 유사과학 네.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철저히 어떤 학문적인 베이스를 두고서 한 게 아니라 학문적인 부분의 어떤 타이틀만 따가지고 성격 유형만 따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그냥 자생적으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16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고 5주 후에 시험을 다시 쳤더니 52% 이상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 혹은 MBTI를 가지고 판단한 것을 직업 생활에 적용해 봤더니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차이를 내지 못하더라. 이런 등등의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MBTI의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 제기됐던 문제점들, 뭐 신뢰성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해결이 된 상태고 실제로 많은 임상 연구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요. 그것이 어떤 논문화되거나 자료로 정립된 거는 아니고 본인들이 개선을 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정도여서 서양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들 말로는 새로운 별자리다. 우리말로 하면 혈액형인 거죠. 그렇죠. 그죠. 원래 별자리 신봉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 부르는 별자리도 있죠. 용어도 있던데. 네, 맞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보면은 왜 얘네들이 엄마랑 딸이 이제 심심해서 만든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그 바탕이 베이스가 칼융의 심리학적 유형 21년에 나왔던 요 심리학적 유형 책을 베이스로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책조차도 무슨 실험 과학을 거치지 않은 그냥 임상 경험에 의한 추론일 뿐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통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통계 모음집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런 게 동양에도 하나 있죠. 주역이라고. 아, 그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주역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일종의 신봉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맞다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들이 이것도 하나의 큰 거대한 통계잖아요. 그래서 MBTI도 계속 그런 통계들이 쌓이면 어느 정도 보편화된 뭐 결과들을 내놓을 순 있어서 약간 사람들이 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뭐 기본적인 차이는 있죠.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피를 가지고 성격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날을 가지고 주역도 마찬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실제로 질문을 하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자기가, 선택한 문항에 그렇죠. 따라서 뭐를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 문항에서 이 사람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식으로 답변했으면 이 사람은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거나 그런 면에서 완전히 괴를 같이 한다고는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적어도 혈액형보단 낫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혈액형은 적어도. 네 가지 유형인가요?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16가지다. 아니, 이게 뭐냐면 좀 더 자세죠. 저도 정말 혈액형 얘기 가지고 성격하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대석쌤은 무슨 형이세요? 해서 저는 그냥 동네 형인데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꼰대형 아니야, 꼰대형?
동네형 말고. 네. 아니 고독생형.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네. 이래. 아 내가 O형은 O형인데 좀 내향적인 O형 그거 있지 하니까 있어 알아 뭐 알긴 뭘 알아 그런 게 뭐야 그냥 맞춰가는 거지. 원래 정해져 있는 네 가지에 딱 굳어져 있는 거에 자기가 안 맞으니까 그냥 대충 맞는 거를 또 거기서 세분화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 네 가지로는 다 표현이 안 되니까 16가지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게 어제 제가 2018년도 고1 수능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거기 보니까 별자리 같은 거 사람들이 믿고 싶을 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거기서 빈 부분은 자기가 마치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채워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한 것 같네요. 예, MBTI. 그래서 지금 네. 여기서 사람들이 맞다 나 진짜 그래라고 했던 것들을 아, 네. 이런 식으로 16개 지금 모아놓은 네. 게 있는데요.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작두님 아까 INFP였죠. 네, 저는 유형이 INFP예요. 네. 거기서 위에 한 두 줄만 읽어보시겠어요? 잠시만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읽어드릴까요? 작다. 네네네. 네. 이상주의적, 네. 잡생각 많음, 잦은 망상, 관심을 받으면 로봇 리액션, 게으른 완벽주의자, 해야 될 일은 생각만 함.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이상주의적이지 아니, 않은 사람이 어디 자, 있어. 여러분. 자기가 이상주의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선님. 어디 있어. 잡생각 많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 잦은 망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게으른 완벽주의자. 완벽하고 싶은데 다들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출 수 진짜 있다. 완벽주의자는 있죠. 아, 아니 있죠. 근데 다르긴 안 달라요. 게으른, 성실한.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네. 다 맞출 수 이게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어떤 성향을 이런 것이다라고 맞출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접하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앞서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판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맞는 그럼에도 부분은 불구하고 찾아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왜 사람들이 MBTI가 완벽하게 나의 성격을 정리해줄 수는 없겠지만 왜 사람들이 MBTI를 신봉하는 이 신드롬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저 사실 네. 그게 이유죠. MBTI를 이거 가짜다 하고 까기 위해서 하는 거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거 항상 있어 왔고 그쵸. 그것이 혈액형이건 아니면 인터넷 돌아다니는 심리 테스트건 길 가다가 1,000원 주면 예전에 프린터가 뽑아주던 그런 운세도 그러니까 재미로 일자리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지. 네. 그게 어떤 우리 삶에 해를 끼치지는 그러니까 않잖아요. 너무 막 뭐라고 하시니까 되게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이거가 아주 나쁜 거니까 손도 대지 마라 그러는 건 아닌데 요 현상 자체는 재밌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MBTI가 그 역술 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반엄 효과란 말이 있는데 반엄 효과. 반엄이요? 아니요, 반엄. 반음. 반엄. 반엄. 죄송해요. 반엄 효과. 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특성을 특정 개인만 가지고 있는 특성인 양 꾸며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반엄 효과인데요. 결국 이게 그 전보로 가면 거의 뭐 너희 집에 감나무 있지, 너희 집에 뭐 물에 빠져 죽은 조상이 있지 않느냐, 뭐 거의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모두에게 있을 법도 한데 약간 나한테 조금 더 있을 법한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이런 게 있어서 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거? 진짜 MBTI는 모르겠는데 요즘 돌아다니는 MBTI는 약간 말들이 멋있더라고요. 뭐 연예인형, 무슨 형, 뭐 과학자형, 네. 내가 워너비, 내가 되고 싶은 거. 뭐 그런 느낌도 약간 기분도 좋고 난 저런 사람이야 그럼 난 이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지 요 정도로 쓰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긴 있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맹신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아니 뭐 약간 너무 맹신한 거는 이제 접어놓고 얘기합시다. 그 얘기는 충분히 그래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되게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16가지 유형이잖아요. 네네.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많은 인구들이 있고 존재하고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성격을 가졌으면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성격 유형 테스트로 10,000가지, 1,000가지가 나오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가지나 아니면 정말 너무 얼토당토않게 4가지로 이게 유형을 나눴을 때 사람들이 나누고 열광하는 게 좀 자기를 찾는 것도 있지만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6가지가 약간 보편적인 성격을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 약간 보편적인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끔씩 제 주변에는 이제 MBTI 이제 뭐 성격 검사하고 그러면은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제 딸이 또 이제 저랑 같은 MBTI예요. 그리고 우리 셋이 같은 MBTI라는 거. 유형이 같다. MBTI 유형이에요. INFP? 네, INFP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집에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큰 딸이 어떤 유형을 했는데 우리랑 비슷한 유형이고 그 엄마랑은 되게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어느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 딸을 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가?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MBTI 이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뉴스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10대들이 MBTI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향을 알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이해를 받기를 원하고 또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네가 이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이랬었구나라는 뭐 좀 그런 이해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본 거 같은데 애가 엄마 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넌 꿈이 뭐니 막 그런 식으로 잘 묻잖아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고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학원에 오고 앉아있고 돌아가서 밥 먹고 자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런 질문이 되게 낯선 거예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장래 직업란에도 뭐라도 써야 되기는 하고 남이 누군지 알고 싶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혈액형이든 MBTI든 이게 먹히는 거지. 특히 그렇죠. MBTI는 성격적 분석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도 다 맞아요. 말해 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보면은 막 혈액형이나 이런 MBTI 성격 유형들이 유행했던 시점이 인생에서 10대와 20대 뭐 초중반 네. 요때거든요. 사실 나를 잘 모르겠고 남이 생각하는 나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일을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요런 시점들 아니면 또 지금의 뭐 10대나 20대들이 좀 더 또 SNS 활동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면 막 유튜브 컨텐츠도 뭐 MBTI 유형별 뭐 연애 나는 이래서 나는 뭐 INFP여서 연애를 못했나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ISFJ와 만나면 좋은 짝. 근데 상극인 유형 뭐 ISFJ와 INTP가 만나면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네네. 해주잖아요. 누구랑 만날지 무엇을 할지 예를 들어서 뭐 ESFP가 나왔어. 이 사람에게 최고의 직업은 아동복지 상담가, 디자이너, 운송업자, 항공 엔지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있으면은 이게 나한테 도움을 줬다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울러 뭐 만나는 사람에게 어쩌면 진담 반 농담 반으로 MBTI 유형 뭐냐고 또 물어볼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어떤 이렇게 스몰톡 같은 거로. 네. 네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친구랑 가서 이 사람이 좀 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그 앞까지는 괜찮았어. 그냥 스몰톡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이라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 아닌데 막 이렇게 뭔가 근거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너무 제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그 만나야 될지는 모르겠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겠지만. 그런 식의 이제 컨텐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죠. 네. 저는 근데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누군가 모두는 저마다의 뭔가 내가 나한테 싫은 점이라든지 특이한 점들이 있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이해받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너무 별종이라든지 툭 튀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유형에 속하는 집단에 속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다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을까요? 맞아, 그럴 수 있겠. 네, 있을 것 저는 같아요. 그래서 네. 더 MBTI라는 혈액형은 또 너무 포괄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쵸. 뭔가 좀 더 그럴듯하게 내가 직접 문항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집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맞아요. 해주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좀 믿음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것도 그렇고 또 아까 전에 그 작은 손님이 말씀하셨던 그 MBTI 이제 유형 테스트를 하시면 사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인정받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다. 뭐 잔다르크 같은 어떤 뭐 유형입니다. 라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왔는데 되게 조금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힐링해주는 면이 있어요. 정말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꼭 당신이 뭐 위대 이런 거보다는 당신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말로 포장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실 MBTI를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면서 사실 별로 이렇게 이런 거를 신봉하지 않았지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네.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지금 막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점은 좋지만 당신은 이런 면은 부족하고 이런 게 이제까지의 심리 테스트, 심리 검사에 나오는 전형적인 결과였더라면은 이거는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지만 그 16가지에 대한 장점을 좀 극대화해서 장점 위주로 얘기해 주죠. 네네. 네. 이 사람이 뭘 할 수 없는가가 아니라 할 수 있고 어느 쪽에 강점이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쪽에 있어서 집중을 해주니까 당신 게을러 이게 아니라 게을은 완벽주의자. 사실 두 개가 공존하기 힘든데. 말이 참 이쁘네요. 네. 네. 이 세상에 누구이던 간에 16개 유형 어느 것이던 간에 어떤 긍정적인 면, 자신이 극대화할 수 있는 면, 그걸 보여준다는 면에서 그게 또한 인기를 좀 그러니까요. 끄는데 어떤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요즘에 이제 막 흔히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다. 그래서 나 me first 이 제너레이션이다. 굉장히 고대석 MC 대성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약간 괜찮아. 표현 같은데. 나는 실명도 네. 다 내놓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나를 찾으면서도 나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해서. 좀 이상하게 말하면은 나에 대해서 자신이 또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MC 대성님 미미미 이렇게 되게 네. 하시는데 이런 뭐 안 하죠. 이런 거 절대 안 하시잖아요. 저는 절대 안 저도 하죠.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혈액형 물어보면 그냥 C형이라고 하고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시는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혈액형 시대에도 그랬지만 제가 뭐 무슨 형이라고 하는 순간 그 틀 안에 저를 가둬버리는 거잖아. 그 사람이 적어도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에서는 저는 그런 거 싶지 않거든요. 세계 50억의 인구가 있다면 50억의 16분의 50억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50억분의 1이 되고 싶은 거지. 약간 이제 다른 의미의 이제 저는 또 계속 바뀌어가는 존재이고 계속 진화하는 존재이고 계속 인기가 많아지는 존재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안 바뀌고 괜히 물어봤다. 그런 거 아닌데. 근데 뭔가 지금의 이제 미미미 제너레이션이 찾는 이유랑은 좀 반대네요. 아까 말씀하신 좀 자신에 대한 뭐 자신감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하더라도 계속 이 자신감을 찾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지 말고 이 현상을 얘기하라고 지금 던졌는데 다시 또 자기 얘기를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미밈이군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저는 그냥 미미미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그런 네.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 40대, 50대 이 정도는 사실 그 점 같은 거 많이 믿고 점집에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게 그냥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이렇게 살짝 돈이 안 들면서 세련된 형태로 모양이 바뀐 게 아닌가? 결국 그 점을 보는 게 정말 궁금해서 간다기보다는 좋은 얘기도 듣고 싶고 이렇게 심리 상담의 개념이 많잖아요. 점을 봐서 내가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약간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주고 뭔가 긍정의 에너지를 얻어오기 위해서 점을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뭐 그래서 뭐 부적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그 요즘 세대는 좀 구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느낌에는 너무 구려 점집 간다는 건 좀 그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더 세련된 그런 이런 테스트 심리 테스트 약간 과학적인 것 같은 실제로 과학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과학적인 것 같은 테스트를 거쳐서 뭔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런 거 아닐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오히려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순기능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좀 긍정적인 에너지. 저는 MBTI가 말이 참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들이. 이게 뭐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말들이 이뻐서 너는 참
그런 좋은 사람이야, 예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걸 누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번역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번역해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되게 잘 바꿔서 덮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이렇게 북돋아줌을 받길 원하는 시대인데 그런 걸 해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점점 더. 그렇죠. 네, 이 심리 검사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신념과는 달리 이거 오히려 순기능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그 불안도 불안이지만 약간 또래 찾기의 놀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의 친구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놀이 형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코로나 올해네 코로나 또. 아니 요때쯤 딱 이렇게 2년 전부터 해서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집에 있고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친구를 뭐 찾던지 뭐 SNS 활동을 하던지 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되게 어떤 근거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랑 비슷한 유형을 이렇게 찾는 약간 어떤 쉬운 어느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또래 찾기 놀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유형들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어제 보니까 뭐 같은 유형들끼리 모여서 어떤 미션을 행했어. 이랬을 때 뭐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도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이제 또래 찾기, 집단 찾기 놀이로도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까 점성술이라든가 점집에서 하는 걸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완성된 결과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한다면은 요거는 그 하나의 부분들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요거 하나만 떼가지고 어떤 대화의 소재라든가 판단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로 막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 변형도가 강력하다. 한번 자기가 이 MBTI의 결과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에 지금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퍼져나와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 뭘 누구를 만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또 놀이가 파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MBTI 유형별 절대 하지 않을 말. 그럼 나는 이런 딱 보고서 내 ESTP인데 그거 못 하겠는데 이런 말 절대 못해. 나 진짜 이런 말 못해라고 뭐 한 줄 팩폭해서 ISTP는 사실 강박증 환자다, 뭐 이런 거 보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이 MBTI 체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지금은 그거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뭐 그런 그러네요. 좀 느낌이. 놀이 문화가 됐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그 또 MBTI가 보면은 이렇게 궁합, 연애 이쪽이 또 많이 나오는 이유도 약간 그 또래인데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장 친밀한 또래? 가장 친밀한 친구가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연애하는 대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역시 그런 그 연속성 상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다만 결국은 이게 이분법에 좀 의존을 하고 16분법. 그러니까 이분법 곱하기 4야. 아, 그러네요. 각각의 파트를 보면은 네네. 얘가 그렇죠. 내향적이고 외향적이냐 그 중간은 없는 거죠. 이른바 보면은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이게 어떻게 반대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또 그걸로 나누는 거고 뭐 사고에 충실한가 감정에 충실한가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옳지 않다는 말은 아까부터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게 좀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크게 말해서 뭔가를 이분법 A 아니면 B, 흑 아니면 백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조금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요즘에 뭐 이렇게 직장을 구할 때 뭐 2인 사람 찾습니다. 이런 건 사실 나 그거 보고서는 잡코리아 출처더라고요. 보고서는 진짜 이러긴 했지만 한편으로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아니 근데 생각이 그것도 들여다 보면은 네. 회사가 2인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는 네. 뭐 외향적인 외향적인, 사람을 네. 더 좋아한다라고 이제 네네. 설문조사를 낸 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MBTI 언어화한 거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아, 그냥 뭐 재밌는 문구도 같이 넣듯이요. 네, 가족 네, 같은 네. 분위기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회사에서 네.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을 더 좋아한다보다는
60%가 아이를 원해. 이게 더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는 확 박히거든. 그래서 좀 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MBTI 유형을 딱 집어가지고 그런 유형을 구한다기보다는 이쪽에서 풀어서 한 말을 가지고 MBTI에 맞춰가지고 타이틀링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찾는 뭐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들을 원해요라는 거를 어떤 이제 좀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얘기한 거죠. 그런 아니,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그 MC 대선님이 말한 그 이분법이라는 말도 이 MBTI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놀이로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웃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우리도 알긴 알아요. 아는데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라고. 알까요?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 그걸 않을까. 이분법이라고 그렇게 라는 생각도 심각하게 들었어요. 생각하진 않을 것 네네. 같아요. 요 비슷한 거 나왔네요. 일하고 싶은 동료 1위 ISTP, 직장인 선호하는 동료로 60.9%, E보다 I 선호,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디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인크루트라고 거기서 이제 낸 건데, 이거는 실제로 MBTI를 활용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인크루트는 구직 사이트니까 그쵸. 그런 네. 설문을 할 수는 있겠죠. 이 최근 그쵸. 트렌드 근데 반영을 실제 회사에서 무슨 유형을 뽑겠다 이 정말 그쵸, 그런 게 그러나, 있었던 건가요? 그건 네. 모르겠네요. 아니 거기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이제 뭐 구하는 이 유형의 사람들 나오긴 했는데 그게 뭐 실제로 뭐 테스트를 해서 가져와 이거는 아니었겠죠, 그죠? 저도 그냥 농담 삼아 웃기는 웃었는데 아무튼 뭐 그러면 뭐 난리 났겠죠, 그죠? 그런데 네. 실제 네. 그 대기업 취업 시험 같은 거에서는 인성검사 뭐 이런 거 하긴 해요. 아, 이게 실제로 활용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약간 MBTI는 아니지만 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MBTI 쓰려면 쓸 수 있는 유형화를 거예요. 돈 하긴 주고 하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좀 더 이제 과학에 근거하고 그런 이제 전문적인 영역의 테스트를 돈 주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서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MBTI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겠지만 네. 실제로 뭐 대기업들이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예 터무니없는 말을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는 대기업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전에 일하셨을 때 입사하셨을 네. 아니 입사 시험 치실 때 치셨어요? 네. 궁금해요. 뭐, 네, 뭐. 항목이 뭐가 나요? 약간 이 심리 검사랑 비슷한 거예요? 아까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MBTI 유형과 호수에 내 친구와 사장님이 빠졌다. 어느 쪽으로 구할 것인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나와요. 그런 거 나와요? 궁금해요. 그런 문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기억도 안 나는군요. 수십 년 하도 전에. 오래 전이긴 한데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받았던 성격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적성 검사 이런 거 받아본 기억들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랑 뭐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지선다는 절대 아니었고요. 네. 뭐 그렇다부터 뭐 매우 그렇다, 적게 그렇다,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한 6, 7단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답하는 예. 있겠죠. 그렇군요. 아니 항상 궁금한 게 MBTI도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여러 번 하면 매번 다른 유형이 나온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인터넷에서 MBTI 쳐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MBTI를 꼭 쳐봤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실제 MBTI는 진짜 지금 상업적인 회사로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고 약간의 돈을 내고 그 시험을 치는 게 맞거든요. 그렇구나. 회사 같은 데서 네. 활용을 한다거나. 네. 그래 인터넷에서 도는 거는 꼭 그거를 반영한다고. 우리가 그냥 페이스북이나 어디 그런 데서 이런 거 떠가지고 하는 거는 그걸 뭐 최신의 업데이트된 경향을 반영했다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렇긴 한데 그렇군요. 예전에도 아까 말했듯이 쳤는데 5주 후에 다시 치니까 다른 결과가 그쵸. 나온 확률이 50%가 넘더라. 네. 뭐 그런 얘기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75년부터 이게 상업화돼 가지고 쭉 진행되어 온 거면 그동안의 노하우라든가 뭐 어떤 수정 사항 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질문에서 사람의 성격을 도출해내는데 정확도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저는 앞서 말했듯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6개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지만 여전히 지금 찾아보면은 이런 게 재밌네요. 뭐 유형별, MBTI 유형별 연봉 이런 것들까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이가 거. 뭐 높고 막 그러겠네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1위가 ESTJ로 77,000달러고요. 저는 INFP요. INFP는 9위로 거의 예. 아니 16까지니까 9이면은 그래도 중간쯤 되는 거죠. 네. 먹고는 사네. 38,000달러요. 많이 버네. 네. 38,000 많이 버네. 근데 왜 못 벌고 있는 거지? 반 정도 ESTJ의 반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저를 어쨌든 너무 유용하지 마세요.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아, 그러게요. 사실 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MBTI 얘기를 해보자 하면은 억지로라도 시험을 쳐봐야 되는데 저랑 작은 송님은 정말 싫은 거야. 그거. 난 그럴 줄 알았어요. 두 분은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뭐 싫은 거야.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뭐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고, 그러니까 안 할 뿐이지 싫어하지는 싫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냥 나는 안 하는 건데 재밌네 이렇게 이 정도 가볍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냥 맞아요. 약간 뭐, 새로운 점성술 같은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주제, 재밌는 얘기. 나중에 뭐 이렇게 그런 컨텐츠들 오면 네. 그냥 심심풀이로 한 번씩 보면서 재밌네 이렇게 할 수 있을 맞아요. 정도.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MBTI를 모든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너는 뭐 E라서 그래, 나는 I라서 그렇고 이런 게 사실 문제지. 사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놀이의 한 형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딸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또 되기 때문에 딸들하고 이제 막 해보면서 웃긴다, 네가 이래, 우리 셋이 이렇게 되게 다른데 같은 유형이래, 신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화의 물꼬로서 작용하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만, 보면은 네. 젊은 세대들이 요즘 빠져 있는 게 MBTI인데 부모로서는 그거를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는 좋네요. 의무적인 어떻게 보면 의무는 아니고 의무라기보다는 놀이고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네, 소통 수단.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난번에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랑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치. 재밌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놀이로 그냥 하면 좋을 것 손주가 읽어주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핸드폰이 잘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시니까 재미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은 메일 뭐 어떤 누구한테 했는데 뭐 메일이 왔다. 그러면 바로 확인할 것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손주가 읽어주고 할아버지가 이제 답변하고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이런 유형이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는 아주 특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특이했던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특이한 이제 답변을 하셨던 경우가 되게 기억에 남으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또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던 면에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고수톱처럼 도박으로 가시면 안 되시고요. 이 명절 때 이제 윷놀이 같은 거 대신에 돌아가면서 MBTI 테스트를 쳐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냥 서먹한 친척들끼리 그렇게 얘기거리도 되고 재밌네요. 이런 유형에서 어쩐지 나한테 꼬간 거돈을 그렇게 안 갚더라니 막 하면서. 어쩐지 맨날 나보고 결혼하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못 살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보다 MBTI가 훨씬 뭐 결혼이란 무엇인가, 취업이란 무엇인가, 연봉이란 무엇인가 되묻는 것보다 MBTI 하자가 훨씬 좀 생산적이네요. 차라리. 그럼 나중에 유형은 꼭 기억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하는 과정을 즐기시길. 네네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한번 다 같이 받아봐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라는 혹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재미로. 서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버리네요. 뭐 가족끼리 고수톱 치는 거죠.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이야. 또 이렇게 하면은 작은 손님은 제대로 결제를 하고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시험을 치시려. 시험 정식 시험 MBTI. 치고 우편으로 결과를 송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 돈이 아까워서 그냥 저기 작두님께서 하신 사이트 알려주시면 저희 그냥 가족끼리 한번 해볼까. 살짝 정확히는 고민되네요. 모르지만 그렇게 안 비싼 것도 같고. 예. 네, MBTI 사실 저희 그 방송을
어느 세대가 듣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또 해봤으면 어떤 유형인지 얼마나 맞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고서 어떤 점 있었는지 뭐가 맞고 뭐가 좀 잘 모르겠는지 그런 거 있으면 또 남겨주셔도 저희가 즐겁게 또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신드롬처럼 이제 우리의 언어와 대화의 소재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MBTI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소식으로 만날까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싸라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